조선 중기의 어느 가을, 황해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안평초는 고요한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세금과 고리대금의 굴레 속에서 농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곳에 한 남자가 조용히 말을 몰고 들어섰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한준석이었다. 한준석은 조정에서 파견된 비밀조사관으로 황해도 안평촌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곳에 왔다. 그의 얼굴은 단단한 결의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상처가 새우며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를 억누르고 있었다. 한준석은 말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황량했다. 논밭은 황금빛으로 익어갔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는 바람에 섞여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허름한 행색으로 위장하고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도포를 걸쳤다. 그의 허리춤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고 품속에는 임금의 밀서를 품고 있었다. 그 밀서에는 황해도, 안평촌의 관아와 지주들이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확인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힘없이 논두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한준석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장, 어찌 이리 한탄하시는지요?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기에 얼굴이 이리 어두우신지요? 노인은 처음에는 낯선 일을 경계했지만 한준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 나그네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농사를 죽도록 지어도 남는 건 없으니. 어찌 살아갈꼬?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준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뿐이 아니오. 이 마을의 지주 윤광호란 자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나면 빌린 것의 2배를 갚으라 하오. 그나마 남은 곡식도 관에서 세금이라며 몽땅 가져가니 우리 같은 농민들은 겨울을 날 쌀 한 톨도 남지 않소. 한준석은 이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조정에서 들은 보고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다면 관아와 윤광호가 한통속이란 말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관아의 박태조 형함이 윤광호와 손을 잡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소. 우리 같은 농민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요. 한준석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노인장, 너무 낙담하지 마시오. 하늘은 결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소. 제가 이 마을에서 며칠 머물며 상황을 살펴보겠소. 노인은 한준석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약간의 희망을 품었다. 한준석은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 중심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관아와 윤광호의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찾아야 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한 한준석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세금과 고리대금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준석은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농부가 동료에게 하소연했다. 이번 추수도 다 끝났는데 관에서 또 세금을 더 내라 하더라. 윤광호한테 빌린 곡식값도 갚아야 하니? 우리 식구는 겨울을 어찌 낡고 또 다른 농부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윤광호 그자는 우리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야. 박태조 형암도 그와 한패니.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나 한준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 마을의 부패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체계적인 착취의 결과임을 깨달았다. 한준석은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었고 정보를 얻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가 그를 맞았다. 주모는 중년의 여인으로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그네. 어디서 오셨소? 이 마을엔 볼 일이 뭐여? 주모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한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마을에서 며칠 묵을까 하여 주막을 찾았소. 술 한 잔과 밥 한 그릇 부탁하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주모가 술과 간단한 안주를 가져왔다. 한준석은 술잔을 들며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주모, 이 마을 분위기가 어찌 이리 무거운가요? 무슨 일이 있소? 주모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한준석의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나그네. 이 마을에선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요. 관아와 윤광호가 백성들을 쥐어짜니 다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오. 한준석은 주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윤광호란 자가 그토록 악독합니까? 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악독하다 뿐이겠소. 그자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2배로 받소. 거기에 관하는 세금을 또 거둬가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는 게 없소. 한준석은 주모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 주모, 혹시 윤광호나 박태조가 자주 오는 곳이 있소? 주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준석을 바라보았다. 나그네, 왜 그런 걸 묻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요? 한준석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그저 궁금해서 물은 거요.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뿐이요. 주모는 그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은 점점 한산해졌다. 한준석은 주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캐냈다. 주모는 술김에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광호는 마을 외곽에 큰 저택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곡식을 빌려주오. 하지만 그 조건이 터무니없소. 빌린 곡식의 2배를 갚아야 하니 누가 그걸 감당하겠소? 한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박태조 형암은 어떤 자요? 주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자는 윤광호와 한통속이요. 2 사람이 짜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요? 관에서 세금을 걷고 윤광호가 고리대금으로 나머지를 털어가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소? 한준석은 주모의 말을 들으며 이 마을의 부패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주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그는 촛불을 켜고 밀서를 꺼내 다시 읽었다. 밀서에는 박태조와 윤광호의 비리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한준석은 이를 직접 찾아내야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마을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본능적으로 칼을 쥐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들은 조용히 주막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한준석은 직감했다. 그의 정체가 새어나갔거나 누군가가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칼을 단단히 쥐고 어둠 속에서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다. 한준석은 창문 틈으로 어둠 속 그림자들을 예의주시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3명의 사내가 주막 주변을 조심스럽게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짧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한준석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암행어사로서 수많은 위험을 겪어온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단단히 쥐고 방 안의 촛불을 끄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누가 날 감시하는 거지 내 정체를 아는 자가 있단 말인가. 한준석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주막의 나무 바닥을 살며시 밟으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그림자 하나가 주막 입구로 슬며시 다가오고 있었다. 한준석은 즉시 방 안의 물건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는 나무 의자를 문 뒤에 놓아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했고 창문 아래에는 낡은 포대를 깔아 발소리를 줄였다. 그의 손은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었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만약 저들이 윤광호나 박태조의 수하라면 이미 내 행적이 새어나간 거다. 한준석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그는 조정에서 받은 밀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발각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갑자기 문이 살짝 흔들리며 누군가가 문을 밀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숨을 멈추고 칼을 뽑아 들었다. 문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며 그림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상대는 문을 강하게 밀지 않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했다. 한준석은 문 뒤에 몸을 붙이고 기다렸다.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사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한준석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사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칼을 그의 목에 댔다. 누구냐? 누가 널 보냈나? 한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 자비를 베푸시오. 우린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준석은 그의 목에 칼을 더 강하게 눌렀다. 명령 누구의 명령이냐? 윤광호냐? 박태조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헐떡였다.
아니요, 우린 그저 마을의 패거리일 뿐이요. 누군가가 나그네를 해치면 돈을 주겠다고 했소. 한준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돈을 주겠다고 했나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네 목숨은 끝이다. 사내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모르겠소. 중간에 사람을 통해 돈을 받았소. 얼굴도 못 봤소. 한준석은 사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사내의 손을 뒤로 꺾어 밭으로 묶고 입에 천을 쑤셔 넣었다. 너희 동료는 어디 있나? 한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한준석은 사내를 방 구석에 끌고 가 의자에 묶은 뒤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나머지 2명의 그림자는 주막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준석은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내를 방에 남겨두고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민첩했다. 주막 뒤쪽으로 나온 한준석은 어둠 속에서 2 사내를 발견했다. 그들은 주막 뒷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한준석은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나그네가 이 주막에 묵고 있다던데. 오늘 밤 처리해야 한다. 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내가 대답했다. 돈만 준다면야. 이런 일쯤이야 쉬운 일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한준석은 이를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윤광호나 박태조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한준석은 2 사내가 뒷문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나무 그늘에서 튀어나갔다. 그는 단검을 휘두르며 첫 번째 사내의 팔을 스쳤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다른 사내가 놀라 칼을 뽑았다. 한준석은 재빨리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그는 2 사내를 제압한 뒤 그들의 손을 밧줄로 묶었다. 너희를 누가 보냈나 말하지 않으면 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을 것이다. 한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 사내는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모르오 돈을 준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니까요. 한 사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한준석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2 사내를 끌고 주막 안으로 돌아왔다. 주모가 소란을 듣고 뛰어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그네? 이자들을 어찌 아는 거요? 주모의 목소리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한준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주모, 이자들은 나를 해치려 했소. 누군가가 이들을 고용한 게 분명하오. 이 마을에서 누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자요.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윤광호나 박태조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소. 그자들은 마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소. 한준석은 주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 사내를 주막 창고에 가두고 주모에게 그들을 감시하라고 부탁했다. 주모, 이자들을 잘 지켜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구도 이곳에 들이지 마시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한준석은 창고를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촛불을 켜고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안평촌과 주변 지역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는 윤광호의 저택과 관나의 위치를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다. 윤광호와 박태조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한준석은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으로 나갔다. 그는 농민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농부가 동료에게 하소연했다. 윤광호가 또 곡식을 빌려주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식구는 굶어 죽겠네. 또 다른 농부가 말했다. 관아도 마찬가지야. 박태조가 세금을 더 내라며 사람을 보내 협박했어. 한준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윤광호의 저택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는 칼이, 품속에는 밀서가 있었다. 그는 윤광호를 만나 그의 비리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었다. 윤광호의 저택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은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다. 한준석은 나그네 행색으로 저택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문지기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한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한양에서 온 나그네요. 윤광호 나리를 뵙고 싶소? 문지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리께서 바쁘시오. 볼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 오시오. 한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양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소. 윤나리께서 꼭 듣고 싶어 할 일이요. 문지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 전가를 전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돌아와 말했다. 나리께서 사랑채로 들라 하시오. 한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사랑채로 들어서자 윤광호가 상석에 앉아 그를 맞았다. 윤광호는 중년의 사내로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한양에서 온 나그네라 무슨 볼일로 날 찾아왔나. 한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윤나리, 이 마을의 곡식 거래에 대해 소문이 자자하오. 한양에서도 그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소. 윤광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한양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한준석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윤나리의 곡식 거래가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소. 하지만 일부는 그대의 이자가 너무 높다고 불평하더이다. 윤광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백성들이란 원래 불평이 많지. 내가 곡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거요. 내가 이자를 받는 게 뭐가 잘못인가? 한준석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윤광호의 교활한 태도 뒤에 숨은 탐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깊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신중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박태조 형암과는 어떤 관계시오 소문에 두 분이 가까운 사이라 하던데 윤광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한준석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 도대체 누구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한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궁금할 뿐이요. 한양에서 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왔을 뿐이요. 윤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박형암과 나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동료일 뿐이요. 그대가 더 이상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길 바라오. 한준석은 그의 말투에서 불안함을 감지했다. 그는 윤광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한준석은 사랑채를 나와 저택 밖으로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윤광호의 태도와 주막에서의 습격은 그의 정체가 이미 일부 새어나갔음을 암시했다. 그는 박태조와 윤광호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기마병이 저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관아의 병사들이었다. 한준석은 직감했다. 박태조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안평촌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한준석은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기마병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의 갑옷이 달빛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뿜었다. 안평촌의 관아 병사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윤광호의 저택 앞에 말을 멈추고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려 문지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한준석은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박태조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내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상황을 분석했다. 김아병 중 한 명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나머지 병사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흩어졌다. 한준석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저택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는 윤광호와 박태조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그의 목숨을 노리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다. 저택 뒤쪽으로 돌아간 그는 담장 아래 낮은 창문을 발견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한준석은 숨을 고르며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광호가 한 사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내는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와 태도로 보아 박태조 형함임이 분명했다. 윤나리, 그 나그네가 수상하오. 한양에서 왔다며 당신을 찾아왔소. 박태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광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소? 그자가 나에게 곡식 거래와 당신과의 관계를 캐묻더이다. 혹시 조정에서 보낸 자가 아닐까 싶소? 한준석은 이를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다. 박태조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만약 그자가 암행어사라면 우린 끝장이요. 지금 당장 그를 처리해야 하오. 윤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사람을 보내 주막으로 보냈소. 오늘 밤 그자를 없애겠소. 한준석은 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주막에 가둔 세 사내는 윤광호의 수하였고 그 배후에는 박태조가 있었다. 그는 즉시 주막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주모와 가둔 사내들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창문에서 물러나 어둠 속에서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만 마음은 급박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윤광호와 박태조가 한패라면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뒷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조정 내에 더 큰 세력이 이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주막에 도착한 한준석은 창고로 달려갔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가둔 세 사내는 사라지고 없었다. 주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다. 나그네. 큰일 났소. 방금 관아 병사들이 와서 그자들을 데려갔소. 한준석은 이를 악물었다. 주모.
언제 이리오 병사들은 어디로 갔소?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전이요? 그들은 관아 쪽으로 갔다 하오. 한준석은 주모에게 말했다. 주모. 이곳에 더 있으면 위험하오. 당분간 마을 밖으로 피신하시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준석은 주막을 나와 관아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윤광호와 박태조가 그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관아 근처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관아는 횃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병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한준석은 관아 뒷문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담장을 넘어 관아 안뜰로 들어갔다. 안뜰은 고요했지만 멀리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낮추고 창고로 보이는 건물로 숨어들었다. 창고 안에는 곡식과 세금으로 거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한준석은 그곳에서 문서 뭉치를 발견했다. 문서를 펼쳐보니 윤광호와 박태조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곡식 대여와 세금 징수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들이 나눈 이익의 분배 내역이 상세히 쓰여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품속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문서만 있다면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이 문서가 단순한 지방관리와 지주의 비리를 넘어 한양의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창고를 나와 관아의 중심 건물로 향했다. 박태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관아의 중심 건물에 다가가자 한준석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태조가 몇몇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나그네를 꼭 잡아야 한다. 한양에서 온 자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 박태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 병사가 말했다. 형암나리. 이미 주막에서 그 자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 병사를 배치했으니 곧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준석은 이를 듣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지금 당장 박태조를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비리를 더 파헤쳐야 했다. 한준석은 관아를 빠져나와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 중 백두산 기슭에 사는 서연화라는 무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통한 인물로 칭송했지만 한준석은 그녀가 단순한 무녀, 이상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녀가 이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단서를 줄지도 모른다. 그는 백두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마을을 벗어나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백두산에 숲은 깊고 어두웠지만 한준석은 두려움 없이 길을 나아갔다. 백두산 기슭에 도착한 한준석은 작은 사당을 발견했다. 사당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문 앞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안에 계시오. 나그네가 찾아왔소.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연화였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나그네,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셨소? 서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한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에서 당신의 신통함을 들었소. 나는 이 마을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자여.
도움을 줄 수 있소. 서연화는 한준석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오. 그대의 눈빛은 정의를 찾는 자의 것이요. 들어오시오. 할 이야기가 많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끌리듯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사당 안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내가 감돌았다. 서연화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차를 내놓았다. 그대는 이 마을의 부패를 밝히려 하나. 그 뒤에는 더 큰 어둠이 있소. 그대의 운명은 이 마을을 넘어 조선 전체와 얽혀 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화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대 어깨에 용의 인장이 있지 않소. 그것은 선왕의 혈통만이 가진 표식이요. 한준석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어깨에 작은 흉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불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대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누구란 말이요? 서연화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선왕의 적통자여. 하지만 그대의 혈통을 아는 자들은 모두 죽었소. 단 한 사람. 나를 제외하고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연화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어머니는 그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소. 그대가 어린 시절 유모와 함께 도망쳤을 때 내 어머니가 그대를 숨겼소. 하지만 권신 김대성의 수하들이 우리를 쫓았고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했다. 내가 그런 고통을 주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 탓이 아니오. 김대성은 선왕의 혈통을 말살하려 했소. 그대는 그를 막아야 할 운명을 지녔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나는 김대성을 찾아내고 그의 죄를 밝혀내겠소. 하지만 먼저 이 마을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하오. 서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소. 내일 밤 신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때까지 몸을 숨기시오. 박태조와 윤광호가 그대를 노리고 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당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한준석은 백두산 기슭의 사당을 떠나며 마음이 무거웠다. 서연화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대는 선왕의 적통자여. 김대성은 그대의 혈통을 말살하려 했소. 이 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모라 불렀던 여인이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준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생긴 어깨의 흉터. 용의 인장이라 불린 표식은 그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서연화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지만 무녀의 말은 종종 사람들을 홀리는 속임수일 수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악물며 결심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마을의 부패를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 그 후에 내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자. 어둠 속에서 그는 안평촌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백두산의 숲은 깊고 고요했으며
차가운 바람이 그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다. 한준석은 칼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품속에 숨긴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관아 창고에서 찾아낸 문서에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 문서만으로도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윤광호와 박태조 뒤에는 김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화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단순한 지방의 부패를 넘어선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을로 향했다. 안평촌에 도착한 한준석은 주막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겼다. 관아 병사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고 있을 터였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주모가 이미 피신했기를 바라며. 그는 마을 광장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버려진 듯 했지만 안에는 농기구와 곡식 자루가 쌓여 있었다.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촛불을 켜고 문서를 다시 펼쳤다. 문서에는 윤광호가 박태조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으로 거둔 곡식의 절반을 나누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 자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들이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즉시 촛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두 사내가 창고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관아 병사와 달랐지만 손에 든 단검은 날카롭게 빛났다. 한준석은 직감했다. 윤광호의 수하들인가 아니면 박태조가 새로 보낸 자들인가. 그는 칼을 뽑아들고 숨을 죽였다. 사내들 중 하나가 창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숨어 있지 않나 문을 열어라. 한준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창고 안에 농기구를 이용해 방어선을 만들었다.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쥐고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두 사내가 안으로 들어오자 한준석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막대기로 첫 번째 사내의 머리를 가격하고 두 번째 사내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랬다. 한준석은 칼을 그들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누가 너희를 보냈나 윤광호냐? 박태조냐? 첫 번째 사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를 보낸 건 윤날이요. 그대가 문서를 훔쳤다고 하셨소. 한준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문서 어떻게 그들이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는 사내들을 밧줄로 묶고 입을 천으로 막았다. 한콰시석은 창고를 나와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그는 윤광호와 박태조가 그의 행적을 어떻게 아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정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서연화의 사당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그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 터였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 그는 마을을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안평촌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부패와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칼을 단단히 쥐며 결심했다. 이 마을의 어둠을 걷어내고 내 운명의 진실을 찾아내겠다. 백두산 기슭에 도착한 한준석은 사당 앞에 섰다. 달빛이 사당의 지붕을 비추며 은은한 빛을 뿌렸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나그네여, 다시 찾아왔소.
문이 스르르 열리며 서연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다. 그대, 이 깊은 밤에 다시 무슨 일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한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소. 내 어깨의 표식, 그리고 선왕의 혈통에 대해 더 알고 싶소. 서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사당 안은 촛불로 따뜻하게 밝혀져 있었다. 서연화는 한준석을 자리에 앉히고 차를 내놓았다. 그대는 이미 위험 속에 있소. 윤광호와 박태조가 그대를 노리고 있소. 하지만 그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대가 말하는 김대성은 누구여? 그가 왜 내 혈통을 노린단 말이오? 서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대성은 조정을 장악한 권신이요. 그는 선왕을 시해하고 그대의 혈통을 말살해 가짜 왕을 세웠소. 그대의 어깨에 있는 용의 인장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여.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어깨의 흉터를 만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모가 그를 불 속에서 구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준석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이 흉터를 숨겨야 해. 그는 서연화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떻게 내 출생을 알았소? 그리고 왜 목숨을 바쳐 나를 지켰소? 서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어머니는 선왕의 비밀을 지키는 무녀였소. 그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유모와 함께 그대를 숨겼소. 하지만 김대성의 수하들이 우리를 쫓았고 어머니는 나와 그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그는 서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그대의 어머니께 큰 빚을 졌소.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서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김대성을 막는 것이요. 그는 조선을 어둠 속에 가두려 하오. 그대가 이 마을의 부패를 뿌리 뽑는다면 그 첫걸음이 될 것이요.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윤광호와 박태조를 먼저 처리하겠소.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김대성에게로 가는 길을 열겠소. 서연화는 한준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강한 사람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내일 밤 신령님께서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때까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절에서 몸을 숨기시오.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당을 나와 백두산 아래 버려진 절로 향했다. 절은 황량했지만 은신처로는 적합했다. 그는 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촛불을 켜고 문서를 다시 살폈다. 문서에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비리뿐만 아니라 한양의 어떤 인물과 연락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김대성, 이자가 정말 모든 것의 배후라면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즉시 촛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복장은 낯익었다. 바로 주막에서 만난 강민재였다. 한준석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윤광호의 수하로 돌아선 자였다. 한준석은 이를 악물었다. 민재, 네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그는 칼을 쥐고 강민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엉켰다. 절 안은 고요했지만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준석은 버려진 절 안에서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강민재의 움직임을 살폈다. 달빛 아래 강민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한때 한준석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어두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한준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재, 어찌 네가 나를 배신한 것이냐.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칼을 단단히 쥐었다. 강민재가 절 문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 안에 있지 않나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불분명했다. 한준석은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재가 혼자인지 아니면 윤광호의 수하들을 대동했는지 알 수 없었다. 절 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민재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준석,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윤나리가 너를 찾고 있어. 네가 문서를 훔쳤다고 난리가 났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강민재가 배신자라면 이곳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는 듯했다. 한준석은 결심했다. 그는 강민재와 대면해 진위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강민재는 한준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석, 정말 여기 있었구나. 한준석은 칼을 손에 든 채 차갑게 말했다. 민재, 네가 어찌 윤광호의 개가 되었나. 우리는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 아니냐.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석, 네가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윤나리가 내 가족을 볼모로 잡았어. 내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굶어 죽는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듣고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 그렇다고 친구를 배신해도 되나? 네가 나를 윤광호에게 넘기려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한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민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석, 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윤나리가 너를 찾으라고 했어. 네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돌려주고 마을을 떠나. 그러면 다들 무사할 거야. 한준석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품속의 문서를 떠올렸다. 그 문서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비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민재, 이 문서는 백성들을 구할 열쇠다. 네가 윤광호의 편에 선다면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다. 강민재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한준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강민재를 끌어당겨 절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오는 거지? 한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윤광호의 수하들이다. 내가 너를 찾지 못하면 그들이 직접 올 거라 했어. 한준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강민재를 믿을지 말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다. 그는 강민재의 팔을 잡고 말했다. 민재, 지금이라도 내 편에 서라. 네 가족을 내가 구하겠다. 하지만 네가 나를 배신하면 그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민재는 한준석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을 따르겠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는 강민재에게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내 곁에서 움직여라. 윤광호의 수하들이 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두 사람은 절 안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한준석은 창고에 있던 농기구를 이용해 문을 막고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5명의 사내가 말을 타고 절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의 리더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다. 강민재, 그 나그네를 찾았나? 흉터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한준석은 강민재를 바라보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찾지 못했소? 이 절엔 아무도 없소. 흉터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 가족은 끝장이야. 문을 열어. 한준석은 강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재, 침착해라. 내가 처리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문 뒤에 몸을 숨겼다. 흉터 사내가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자 한준석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흉터 사내의 팔을 베며 단검을 떨어뜨렸다. 흉터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나머지 사내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었다. 한준석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강민재는 망설이다가 한준석의 곁으로 달려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움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5명의 사내를 제압했다. 한준석은 흉터 사내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윤광호가 너희를 보냈나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끝장이다. 흉터 사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윤날이요, 그분이 문서를 찾으라 하셨소. 한준석은 사내들을 밧줄로 묶고 절 안의 창고에 가두었다. 그는 강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네가 내 편에 선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운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미안하다. 내 가족을 구해준다면 목숨을 걸고 너를 따르겠다. 한준석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창고를 나와 절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그는 서연화의 사당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그녀가 말한 신령님의 계시가 그의 다음 단서를 줄 터였다. 백두산 기슭의 사당에 도착한 한준석은 문을 두드렸다. 연화 아가씨, 나그네여? 일이 급해 다시 찾아왔소. 서연화가 문을 열고 그를 맞았다. 그녀는 강민재를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대? 이자는 누구요? 믿을 만한 자요. 한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자는 내 오랜 친구 강민재요. 이제 내 편에 섰소. 서연화는 강민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해야 할 것이요. 그대가 배신하면 신령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소.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가씨, 제 잘못을 뉘우쳤소. 이제 준석을 위해 싸우겠소. 서연화는 두 사람을 사당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제단 앞에 섰다.
그대들, 오늘 밤 신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오. 준비가 되었소? 한준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연화 아가씨, 나는 준비되었소. 윤광호와 박태조를 무너뜨리고 김대성의 비밀을 파헤치겠소. 서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결심이 강하니 신령님께서 도우실 것이요. 자, 제단 앞에 앉으시오. 그녀는 향을 피우고 기도를 시작했다. 사당 안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서연화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주위로 이상한 빛이 감돌았다. 한준석과 강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서연화가 눈을 뜨며 말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셨소. 그대는 내일 윤광호의 저택으로 가야 하오. 그곳에 그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가 있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곳은 함정으로 가득할 것이요. 한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 아가씨, 그대의 도움을 잊지 않겠소. 내일 밤 윤광호의 저택으로 가겠소. 한준석은 강민재와 함께 사당을 나와 절로 돌아갔다. 그는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내일은 위험한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강민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준석,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돕겠다. 두 사람은 절 안에서 밤을 지사으며 계획을 세웠다. 한준석은 품속의 문서를 꺼내 다시 읽었다. 문서에는 한양의 김대성과 연락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서연화의 말이 사실임을 점점 더 확신했다. 김대성, 네가 이 모든 것의 배후라면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겠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한준석은 버려진 절 안에서 강민재와 함께 촛불을 켜놓고 윤광호의 저택 침투 계획을 세웠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낡은 바닥을 비췄다. 그의 손에는 관에서 훔친 문서가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에는 서연화의 말이 맴돌았다. 윤광호의 저택에 비밀 장부가 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한준석은 이를 악물며 강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내일 밤 우리는 윤광호의 저택으로 간다. 네가 저택 구조를 안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안전한지 말해줘라.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윤나리의 저택은 담장이 높고 병사들이 지키지만 뒷문 근처에 창고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준석은 강민재의 말을 들으며 계획을 다듬었다. 그는 문서를 품속에 다시 넣고 칼을 점검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에는 강민재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다. 민재, 네가 정말 내 편이라면 이번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 내 가족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강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준석,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돕겠다. 윤광호와 박태조가 내 가족을 볼모로 잡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다. 한준석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저택 침투 경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 밤,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한준석과 강민재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윤광호의 저택으로 향했다. 안평초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택 주변은 횃불이
드문드문 빛을 뿌렸다. 한준석은 강민재를 따라 저택 뒷문 근처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강민재가 가리킨 비밀 통로는 오래된 나무 뿌리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한준석은 통로 입구를 살피며 말했다. 민재. 이 통로가 정말 안전한 거냐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윷나리 밑에서 일할 때 이 통로를 알게었다. 창고로 바로 연결된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믿고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좁고 축축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통로 끝에는 나무 문이 있었고 한준석은 칼로 문틈을 벌려 안을 살폈다. 창고 안은 고요했고 곡식 자루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한준석은 강민재에게 눈짓을 보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쪽에는 계단이 있었고 계단 위로 저택의 중심 건물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다. 한준석은 강민재에게 속삭였다. 서연화 아가씨가 말한 비밀 장부는 윤광호의 서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재로 가자.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복도 끝에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강민재를 끌어당겨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두 병사가 횃불을 들고 지나가며 대화를 나누었다. 윷나리께서 오늘 밤 그 나그네를 꼭 잡으라 하셨다. 관에서도 병사를 더 보냈다던데. 한준석은 이를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행적이 이미 윤광호와 박태조에게 완전히 노출된 것이었다. 그는 강민재에게 속삭였다. 민재. 시간이 없다. 빨리 서재를 찾아야 해.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의 문을 가리켰다. 저기가 서재다. 서재로 들어간 한준석은 촛불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해 방 안을 살폈다. 서재는 책과 문서로 가득했다. 한준석은 책장 뒤를 더듬으며 비밀 장부를 찾았다. 강민재는 문을 지키며 밖을 경계했다. 한준석은 책장 하나를 밀자. 벽이 스르르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자물쇠로 잠긴 상자가 있었다. 한준석은 단검으로 자물쇠를 따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재가 다급히 속삭였다. 준석. 누가 온다. 한준석은 상자를 품속에 넣고 책장을 다시 닫았다. 두 사람은 서재 구석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며 윤광호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병사가 따르고 있었다. 윤광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나그네가 이 저택에 숨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방을 샅샅이 뒤져라. 한준석은 숨을 죽이고 강민재를 바라보았다. 강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준석은 속삭였다. 민재,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저들을 제압하고 빠져나가자. 강민재는 단검을 꺼내 들고 준비했다. 한준석은 책장 뒤에서 튀어나가 윤광호의 병사 하나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다른 병사가 칼을 뽑았지만 강민재가 그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윤광호는 놀란 얼굴로 물러서며 외쳤다. 내 놈들이 누구냐? 감히 이곳에서 까불어. 한준석은 칼을 그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윤광호. 내 비리를 낱낱이 알고 있다. 이 장부는 네 죄의 증거다. 윤광호는 상자를 보고 눈을 부릅떴다. 그걸 어떻게 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놈들을 잡아 하지만 한준석과 강민재는 이미 병사들을 제압한 뒤였다. 한준석은 윤광호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박태조와 네가 한 통속이라는 걸 알고 있다. 김대성이라는 자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윤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대성 그게 무슨 소리냐. 한준석은 그의 반응에서 거짓을 읽었다. 그는 윤광호를 밧줄로 묶고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이자를 창고에 가두고 빠져나가자. 이 장부만 있으면 박태조도 무너뜨릴 수 있다. 두 사람은 윤광호를 끌고 창고로 돌아갔다. 창고 안에서 그를 묶고 입을 막았다. 한준석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거래의 내역뿐만 아니라 한양의 김대성에게 보낸 서신 사본이 있었다. 서신에는 김대성이 안평촌의 세금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보고 심장이 뛰었다. 연화 아가씨의 말이 맞았다. 김대성이 이 모든 것의 배후다. 두 사람은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저택 밖으로 나오자마자 관아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한준석은 칼을 뽑으며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준비해라. 싸워야 한다. 강민재는 단검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외쳤다. 내 놈들. 항복해라. 박태조 나리께서 너희를 잡으라 하셨다. 한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태조가 날 잡으려면 더 많은 병사를 보내야 할 거다. 그는 병사 하나를 향해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다. 강민재도 그의 곁에서 싸웠다. 두 사람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병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러나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한준석은 강민재를 끌어당겨 숲으로 도망쳤다. 병사들이 뒤를 쫓았지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간신히 그들을 따돌렸다. 한준석은 숨을 헐떡이며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이 장부를 연화 아가씨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녀가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내가 너를 믿은 게 맞았어. 이제 끝까지 함께하겠다. 두 사람은 백두산 기슭의 사당으로 향했다. 한준석은 품속의 장부를 단단히 쥐었다.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윤광호는 무너졌다. 다음은 박태조, 그리고 김대성이다. 사당에 도착한 한준석은 문을 두드렸다. 연화 아가씨, 나그네여. 장부를 가져왔소. 서연화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상자를 보고 눈을 빛냈다. 그대, 잘했소. 이 장부는 김대성의 비리를 밝힐 열쇠여. 한준석은 그녀에게 장부를 건넸다. 연화 아가씨, 이 서신에 김대성의 이름이 있소. 그는 이 마을의 부패를 조종하고 있소. 서연화는 서신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운명은 이제 시작이요. 내일 밤 신령님께서 그대를 한양으로 인도할 것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김대성의 눈은 곳곳에 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다. 한준석은 서연화의 사당에서 나온 뒤 강민재와 함께 백두산 기슭의 어두운 숲을 지나 안평촌 외곽으로 향했다. 그의 품속에는 윤광호의 저택에서 얻은 비밀 장부가 단단히 숨겨져 있었다. 장부에는 윤광호와 박태조의 비리뿐만 아니라 한양의 권신
김대성과의 연락 흔적이 담겨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김대성이 이 마을의 부패를 조종하고 있다면 그는 단순한 권신이 아니다. 선왕의 혈통을 말살하려 한 자라면 조정 전체를 쥐고 있는 괴물일터. 그는 강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이제 우리는 박태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 후엔 한양으로 가서 김대성을 상대해야 해.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네가 내 가족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목숨을 걸고 너를 따르겠다. 하지만 박태조는 관의 병사들을 두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네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엔 더 큰 싸움이 될 거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한준석은 장부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서신에는 김대성이 안평촌의 세금을 한양에 보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는 김대성이 조정 내에서도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준석은 서연화의 말을 떠올렸다. 신령님께서 그대를 한양으로 인도할 것이요. 하지만 김대성의 눈은 곳곳에 있소. 그는 그녀의 신비로운 기운과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점점 더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내가 정말 선왕의 적통자라면 왜 유모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는 어린 시절 유모가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준석아, 네 운명은 크다. 하지만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해야 한다. 그 말이 지금 서연화의 예언과 연결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숲을 빠져나와 안평촌의 외곽에 있는 버려진 헛간으로 들어갔다. 헛간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 춥고 황량했지만 은신처로는 적합했다. 한준석은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오늘 밤 우리는 박태조의 관하로 간다. 그의 비리를 백성들 앞에 공개하고 그를 붙잡아야 한다. 강민재는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석, 관하는 병사들로 가득하다. 우리 둘만으로 가능하겠나? 한준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우리는 백성들의 힘을 빌릴 거다. 그들이 박태조와 윤광호의 만행을 알게 된다면 분노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한준석은 헛간에서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안평촌과 관하의 구조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는 관하의 뒷문과 병사들의 순찰 경로를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다. 박태조는 관하의 중심 건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 소란을 일으키고 그 틈에 관하로 잠입한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내가 마을 사람들 몇몇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전하겠다. 한준석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좋다. 민재, 네가 그들을 설득해라. 나는 서연화 아가씨에게 다시 가서 조언을 구하겠다. 한준석은 다시 백두산 기슭의 사당으로 향했다. 달빛이 숲을 비추며 길을 밝혔다. 사당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나그네여. 다시 찾아왔소. 서연화가 문을 열고 그를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대, 이렇게 빨리 돌아왔소. 무슨 일이요? 한준석은 장부를 꺼내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이 장부에 김대성의 이름이 있소.
그는 이 마을의 부패를 조종하고 있소. 하지만 먼저 박태조를 무너뜨려야겠소. 백성들을 동원해 관할을 치려 하오. 서연화는 장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결심은 옳소. 하지만 박태조는 강요한 자여. 함정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소. 서연화는 재단으로 다가가 향을 피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사당 안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셨소. 오늘 밤 그대는 관아로 가야 하오. 하지만 어둠 속에 숨은 칼날을 조심하시오. 박태조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연화 아가씨, 그대가 말한 함정이란 무엇이오? 서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태조는 그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소. 그는 관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온 자객을 숨겨놓았소. 한준석은 이를 듣고 이를 악물었다. 한양에서 온 자객이라면 김대성의 수하란 말이요? 서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김대성은 그대의 존재를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소. 그대의 어깨에 있는 용의 인장은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다. 연화 아가씨, 그대의 도움 덕에 여기까지 왔소. 오늘 밤 박태조를 무너뜨리고 김대성에게로 가는 길을 열겠소. 서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용기가 신령님께 닿았소. 내 기도로 그대를 지키겠소. 한준석은 사당을 나와 안평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강민재가 마을 광장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강민재는 몇몇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한준석은 광장으로 다가가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잘했다. 백성들은 준비되었나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이들은 윤광호와 박태조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네가 그들의 비리를 공개하면 모두 너를 따를 거다. 한준석은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준석은 광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안평촌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여.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이곳에 왔소. 윤광호와 박태조가 여러분의 피와 땀을 착취해 왔소. 그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다. 여기에 그들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소. 이들은 여러분의 곡식을 훔치고 한양의 김대성에게 뇌물을 바쳤소. 백성들은 그의 말에 술렁였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그 말이 사실이요 그대. 우리를 구할 수 있소. 한준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관하로 가서 박태조를 끌어내겠소. 백성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횃불을 들었다. 한준석은 강민재와 함께 그들을 이끌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는 횃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준석은 서연화의 경고를 떠올렸다. 어둠 속에 숨은 칼날을 조심하시오. 그는 칼을 손에 쥐고 백성들에게 말했다. 모두 조심하시오. 관아 안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소. 백성들은 그의 말에 긴장했지만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다. 그들은 관아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박태조, 나와라.
네의 죄를 밝히겠다. 그 순간 관아문이 벌컥 열리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사이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섞여 있었다. 한준석은 직감했다. 저들이 한양에서 온 자객이다. 그는 칼을 뽑으며 강민재에게 외쳤다. 민재, 백성들을 지켜라. 내가 자객들을 막겠다. 그는 자객 하나를 향해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다. 자객은 민첩하게 피했지만 한준석의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쳤다. 싸움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했다. 한준석은 백성들과 함께 싸우며 관아 안으로 돌진했다.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박태조, 오늘 밤 네가 끝이다. 한준석은 관아 안뜰에서 자객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칼날은 달빛 아래 번쩍이며 자객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관아 문을 두드리며 박태조를 끌어내라 외쳤다. 강민재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진정시키며 뒤로 물러나게 했다. 모두 조심하시오. 자객들이 위험하오.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한준석의 곁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한준석은 자객 하나를 쓰러뜨리며 강민재를 향해 외쳤다. 민재,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 내가 박태조를 찾아낼 테니.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들을 이끌고 관아 입구 밖으로 물러났다. 안뜰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자객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사들처럼 날카로웠다. 한준석은 서연화의 경고를 떠올렸다. 한양에서 온 자객이라면 김대성의 수하일 터, 그는 이를 악물며 자객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를 겨냥했다. 그 사내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한준석은 그를 향해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다. 자객 리더는 민첩하게 피하며 단검으로 방역했다.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한준석은 그의 공격을 막으며 외쳤다. 김대성이 너를 보냈나 말하라. 자객 리더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김대성 나리의 이름을 입에 담아. 네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그는 단검을 빠르게 휘두르며 한준석의 팔을 스쳤다. 한준석은 통증을 참으며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자객 리더의 다리를 노려 칼을 휘둘렀고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한준석은 그의 멱살을 잡고 다시 물었다. 김대성이 이 마을의 부패를 조종하고 있지 않나. 말하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없다. 자객 리더는 이를 악물며 침묵했다. 한준석은 그의 팔을 꺾으며 압박했다. 말해라. 김대성의 계획이 뭐냐? 그 순간 관아 안에서 병사들이 추가로 몰려나왔다. 한준석은 자객 리더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은 빠르고 정확했다. 병사들 중 몇몇은 그의 기세에 겁을 먹고 물러났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다. 한준석은 숨을 헐떡이며 싸웠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태조. 어디 있나 나와라. 그의 외침이 관아 안뜰에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그의 용기에 감화되어 다시 횃불을 들고 관아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섰다.
강민재는 백성들을 이끌며 관아 입구를 지켰다. 그는 한준석이 자객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준석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리 위험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칼을 쥐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백성들 사이로 돌진하며 횃불을 빼앗으려 했다. 강민재는 그를 막아섰다. 이놈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는 병사의 팔을 붙잡고 쓰러뜨렸다. 백성들은 그의 용기에 힘을 얻어 더욱 큰 소리로 박태조를 비난했다. 박태조. 내 놈의 죄를 밝히겠다. 한준석은 안뜰에서 자객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관아의 중심 건물로 향했다. 그는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고요했지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다. 한준석은 칼을 쥔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박태조가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태우고 있었다. 한준석은 문을 벌컥 열고 외쳤다. 박태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내 비리를 백성들 앞에 공개하겠다. 박태조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불타지 않은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내 놈이 그 나그네냐. 박태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다. 한준석은 장부를 꺼내 높이 들며 말했다. 이 장부에 네가 윤광호와 함께 백성들을 착취한 증거가 있다. 김대성과의 서신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끝이다. 박태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책상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네가 뭘 아는 척해도 소용없다. 한양의 김대성 나리가 날 지켜줄 것이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김대성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는 너를 버릴 뿐이다. 네가 그에게 보낸 서신이 내 손에 있다. 박태조는 당황하며 문서를 태우려 했지만 한준석은 단숨에 책상으로 달려들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박태조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문서를 빼앗았다. 문서에는 김대성이 안평촌의 세금을 착복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준석은 이를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박태조. 내 죄는 이제 백성들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단검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준석은 칼로 그의 공격을 막았지만 자객의 단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한준석은 통증을 참으며 자객과 싸웠다. 자객은 빠르고 잔인했지만 한준석의 칼술은 그를 압도했다. 그는 자객의 팔을 베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또 다른 자객이 문 뒤에서 튀어나왔다. 한준석은 숨을 헐떡이며 두 번째 자객과 맞섰다. 그 순간 강민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준석. 내가 도우러 왔다. 그는 단검을 휘두르며 자객을 공격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자객을 제압했다. 한준석은 강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뻔했다. 강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준석, 이제야 내가 네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한준석은 박태조를 밧줄로 묶고 문서를 챙겼다. 그는 강민재와 함께 관아 밖으로 나갔다. 백성들은 여전히 횃불을 들고 관아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준석은 장부와 문서를 높이 들며 외쳤다.
안평촌 백성들이여. 이 문서에 박태조와 윤광호의 비리가 적혀 있소. 그들은 여러분의 곡식을 훔치고 한양의 김대성에게 뇌물을 바쳤소. 백성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그대,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다. 박태조를 끌어내라. 백성들은 과나 안으로 몰려들어 박태조를 끌어냈다. 한준석은 박태조를 백성들 앞에 세웠다. 그는 문서를 낭독하며 그들의 죄를 밝혔다. 박태조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윤광호와 함께 고리대금으로 여러분을 괴롭혔소. 이 모든 것은 한양의 김대성이 조종한 짓이요.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으며 박태조를 비난했다. 박태조는 겁에 질린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백성들의 분노 앞에 입을 다물었다. 한준석은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이자를 마을 감옥에 가두자. 내일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태조를 끌고 갔다. 한준석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제 안평촌은 자유로워질 것이요. 하지만 더 큰 싸움이 한양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믿고 함께 싸워주시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지지를 보냈다. 한준석은 서연화의 사당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승리를 알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김대성, 네가 이 모든 것의 배후라면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겠다. 그는 칼을 쥐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준석은 안평촌의 관아 앞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강민재와 함께 마을 감옥으로 박태조를 끌고 갔다. 달빛 아래. 박태조는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준석은 그를 감옥 문 앞에 세우며 말했다. 박태조, 네 죄는 이미 백성들 앞에 드러났다. 내일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니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혀라. 박태조는 이를 악물며 한준석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김대성 나리가 알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준석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김대성이라 그는 곧 자신의 죄를 마주할 것이다. 강민재는 박태조를 감옥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그는 한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석, 이제 어찌할 건가. 백성들은 우리 편이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한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재,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서연화 아가씨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에게 돌아가서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 두 사람은 감옥을 떠나 백두산 기슭의 사당으로 향했다. 한준석은 품속에 장부와 문서를 단단히 쥐었다. 그 안에는 김대성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단호했지만 한양의 권신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다. 백두산 사당에 도착한 한준석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나그네여, 박태조를 잡았소. 서연화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대, 잘했소. 하지만 김대성의 그림자는 이미 이 마을을 덮고 있소. 그의 수하들이 곧 올 것이요. 한준석은 그녀의 말에 놀라 물었다. 연화 아가씨,
그게 무슨 뜻이오? 한양에서 이미 병사를 보냈다는 말이오. 서연화는 제단으로 다가가 향을 피우며 말했다. 신령님께서 방금 계시를 주셨소. 김대성은 그대의 존재를 눈치챘소. 그의 자객들이 안평촌으로 오고 있소. 한준석은 이를 듣고 이를 악물었다. 김대성의 자객이라면 단순한 병사들이 아닐 터. 연화 아가씨. 우리가 어찌해야 하오? 서연화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제단 위의 부적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안평촌을 떠나 한양으로 가야 하오. 하지만 그 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오. 김대성의 자객들은 마을을 불태워 그대를 찾으려 할 것이오.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백성들을 지키려면 자객들을 먼저 막아야겠소. 연화 아가씨,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소. 서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대, 내 걱정은 마시오. 신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강민재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 백성들을 모아야 하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자객들과 맞서시오. 강민재는 서연화의 말을 듣고 한준석을 바라보았다. 준석, 내가 백성들을 모으겠다. 너는 연화 아가씨와 계획을 세워라. 한준석은 강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재, 네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강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달려갔다. 한준석은 서연화와 사당 안에서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연화 아가씨, 이 장부에 김대성의 서신이 있소. 그가 안평촌의 세금을 착복하고 박태조와 윤광호를 조종했소. 이 증거를 한양에 가져가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소. 서연화는 장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맞소. 하지만 김대성은 조정의 핵심 인물들을 장악하고 있소. 그대의 어깨에 있는 용의 인장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요. 그 표식을 보여주면 그를 지지하는 자들도 흔들릴 것이요. 한준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깨의 흉터를 만졌다. 내가 정말 선왕의 적통자라면 이 싸움은 내 운명이요. 그 순간 사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한준석은 본능적으로 칼을 뽑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사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사내로 한준석이 관에서 싸웠던 자객 리더였다. 한준석은 서연화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연화 아가씨, 자객들이 왔소.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오. 나와 함께 도망치시오. 서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 나는 이 사당을 지켜야 하오. 신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오. 그대는 백성들을 구하러 가시오. 한준석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준석은 사당 뒷문으로 빠져나와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마을 광장으로 달렸다. 광장에 도착하자 강민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두려운 얼굴로 서 있었다. 한준석은 그들 앞에 서서 외쳤다. 안평촌 백성들이여. 김대성의 자객들이 마을로 오고 있소. 하지만 두려워 마시오.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나그네, 그대가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다. 우리도 싸우겠소. 백성들은 그의 말에 힘을 얻어 무기를 들었다. 한준석은 강민재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마을 입구로 향했다. 자객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준석은 칼을 뽑으며 외쳤다. 자객들아, 이 마을은 너희가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다. 자객 리더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 놈이 한준석이냐? 김대성 나리께서 네 목에 큰 상금을 걸었다. 한준석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은 자객 리더의 단검과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강민재는 백성들과 함께 다른 자객들과 싸웠다. 마을 입구는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한준석은 자객 리더와 치열하게 싸웠다. 그의 팔은 이미 관에서의 싸움으로 상처 입었지만 그는 통증을 잊고 칼을 휘둘렀다. 자객 리더는 민첩했지만 한준석의 결의는 그를 압도했다. 그는 리더의 다리를 베고 쓰러뜨렸다. 김대성에게 전해라. 내가 곧 한양으로 가서 그의 죄를 밝히겠다. 자객 리더는 이를 악물며 도망쳤다. 나머지 자객들도 백성들의 저항에 밀려 물러났다. 한준석은 숨을 헐떡이며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다. 한준석은 강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박태조를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해라. 나는 연화 아가씨에게 돌아가겠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석, 네가 없었으면 이 마을은 끝장이었다. 내가 네 가족을 구한 것처럼 나도 이 백성들을 지키겠다. 한준석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사당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김대성, 이제 너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달빛 아래. 그는 백두산 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